그럼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건 교수님 발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이경영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어쨌든 뭐, 챗GPT나 인공지능의 말은 아주 옛날에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뭐 챗GPT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그죠? 지난해까지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장 핫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해까지. 메타버스 찾는 거 메타버스.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죠. 뭐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뭐 플래카드에 메타버스가 쭉 붙어 있고. 그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메타버스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 수학하면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챗GPT 어쩌고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조금 아까 이경준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이 챗GPT가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앞에 이경준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문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영문학은 별로 한 적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을 뿐입니다. 그냥 주 전공은 철학입니다. 그 연구에 가서 제가 공부를 했고 우리 영영 선생님 옥스퍼드 싫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옥스퍼드 근처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왜 싫어하시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마틴 스쿨 말씀도 하셨는데 왜 영국이 이런 아주 암울한 그런 보고서를 많이 쓰냐 그러면요. 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학문적 경향이 그래요. 자연주의가 여전히 아주 강하고 그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죠. 닉 볼스톰이 사실 크게 이제 편성해서 그 개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을 이제 질적인 걸로 볼 거냐 이제 양적인 걸로 볼 거냐 이 차이죠. 근데 어쨌든 옥스퍼드 학파들은 양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어와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은 양적인 차이지 실제 지능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경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인문학에 굉장히 이제 많이 친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문학자들은 인간의 지능이랑 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경준 교수님은 그쪽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인간이 이제 질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오해가 특히 인문학 하시는 분들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 문제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좀 철학의 관점에서 사실 이 논의는 그렇게 낯선 논의가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던 논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40년대부터 사실 이 논의가 있었어요. 더 그슬로 올라가면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플라톤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마 여기 또 다 철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에 나오는 그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사실은 자동 기계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바로 사이버네틱스의 최초의 모델이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 아틀란티스 모델 쉽게 말하면 이제 완벽한 기계 장치로 돌아가는 국가라는 그 개념이 실질적으로 유럽 문명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현대까지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그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플라톤 이야기. 물론 플라톤도 어디선가 이제 배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죠? 고대부터 그런 근동아시아 또는 우리 지금은 이제 중동이라고 그러는 그 지역들과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았던 로마에서 또 연유되었던 어떤 유럽 문명들이 갖고 있던 어떤 강박 같은 것이 바로 그런 하나의 기계 장치로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국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18, 19세기의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특히 이제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도
가만 읽어보시면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냥 인공지능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곧 인공지능이죠. 왜냐하면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나온 그 무엇이기 때문에, 자연과 다른 어떤 종류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 인간은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개념적인 하고 있고, 토마스 홉스 같은 경우도 국가를 아티피셜 맨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요. 인조인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상상력의 원천들이 그런 철학자들의 저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아까 전에 또 이인영 교수님이 아주 멋진 그 비유를 드셨는데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흙이 바로 가장 큰 테크놀로지. 뭐 왜냐하면 심지어 책도 다 흙에다 새겼잖아요. 토라 같은 경우 흙에 새기고 흙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의 어떤 그런 재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흙이란 말을 했던 것이고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제 아주 복잡해지고 메탈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자동화에 대한 어떤 욕망이었던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가장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꿈, 가장 어떤 강력했던 유토피아는 꿈이 바로 뭘로 재현되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자동 장치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로봇을 만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연구 운동기계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을 유럽 문명들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아주 좋은 말씀, 역시 의인화 말씀하셨는데 이 의인화의 상당 부분도 여기서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상력의 어떤 토대 자체가 유럽 문명은 의인화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독교 문명이 정확하게 의인화의 문명이죠. 신을 이제 의인화한 것이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였고 예수였고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 문명의 가장 강력한 이 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이제 이응용 교수님 말씀처럼 AI는 기계고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이 AI가 기계로 있는 것에 만족할까라는 것이 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간이 채워서라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문명이 보여온 모습이었어요. 특히 유럽 문명이 보여온 모습이었고요. 저는 중국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현명했다고 봐요. 중국인들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바로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그쪽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뭐 또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듣고 조사를 해보고 했는데 중국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실용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유럽 문명과 같은 그런 완전 장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게 뭐 니드엠 퀘스천, 잘 아시는 니드엠이라는 역사학자가 질문했던 왜 중국은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켜 놓고 과학을 발명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거죠. 과학으로 왜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유럽 문명은 정반대로 걷지 않습니다. 기술을 중국으로부터 가져가서 걔네들은 과학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을 만드는데 그런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자동화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자동화라는 것은 분명히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하나의 목표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자동화라는 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간을 갈아 넣어서 자동화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문점이고 왜 그렇게 할까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마 그 발터 베냐민의 역사 개념의 대화를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뭐 사실 안 읽어봐도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 그 터키 사람 옷을 입고 있는 체스트는 인형, 그죠? 정확하면 기계인데 체스트는 기계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열망이 실제로 실현된 게 사실은 이제 알파고였던 거죠. 알파고고 지금 챗GPT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거기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상상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 그러면 그 터키 사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이 있고 그 위에 체스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기계입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이겨요.
이 체스판이. 그래가 굉장히 유명해지거든요. 나폴레옹하고 또는 나폴레옹이 접어지는 바람에 거기만 데스트필 되고,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 베냐민도 묘사를 해놨지만 그 기계는 실제로 자동 장치가 아니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난장이가 들어있어가지고 체스를 잘 두는 난장이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난장이가 이긴 거죠, 나폴레옹은. 근데 그걸 또 어떤 저널리스트가 밝혀내요. 폭로합니다. 발견해가지고 폭로해가지고 사실은 이 기계 가짜다라고 이제 돼요. 뭐 벨기에에서인가 어딘가에서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서 밝혀내가지고 대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뭐냐? 그렇게 해서 그 기계가 가짜라는 게 밝혀졌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보고 싶어가지고 오게 되고 그 기계가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가짜였다. 실제로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 안에 난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거. 이걸 가지고 책도 한 권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계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의 단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의인화의 논리죠.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계가 우리를 정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이제 기계에 대한 우리 욕망을 보여준다고 봐요. 기계가 우리보다 항상 모자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계를 우리가 노예처럼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의인화의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이게 이제 해결이 한 말인데 자유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시스템에 복속이 돼야 됩니다. 그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자유를 획득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인공지능은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게 되려고 한다면 아까 이경진 교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시스템에 복속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해결하는 자유의 의미. 그러니까 종속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존재. 그게 이제 인간의 특징인데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그런 자연 법칙으로 벗어나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죠. 죽으면 이제 자연 법칙으로 벗어나죠. 그거는 자유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라는 건 사실은 이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어떤 종교를 뜻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런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항상 종속되어서 얻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계라는 것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 복장을 한 체스 두는 기계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인간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기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완벽한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와 자기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심리죠. 그죠? 종속되음으로써. 종속되음으로써. 무슨 말인가 그러면 거기에는 난장이가 그러한 복장을 하고 마치 이렇게 기계 장치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확대되는 거기에서 어떤 쾌감을 얻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화라는 것이 그냥 그 기계가 그냥 혼자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런 기계의 역사를 본다면은 그런 기계는 존재하진 않았어요.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한테 복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감정과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우리를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감정. 이 두 가지가 이제 양가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챗GPT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저는 좀 이제 이경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상당히 이제 그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뭐냐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이제 다르다라는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런 그 터키 체스 두는 어떤 그런 터키 복장의 기계 장치와는 좀 다른 차원의 기계가 아닌가라는 거죠. 이 기계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사이버네틱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터키 복장을 한 체스토는 기계 역시 사이버네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만, 이제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동력을 만든다든가, 여기는 분명히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난장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데, 챗GPT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챗GPT가 닉보스트림이 말하는 것처럼 슈퍼 인텔리전스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저는 그게 대해서 상당히 저도 비판적이고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어, 슈퍼 인텔리전스가 돼서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하되, 제가 말씀드린 지배라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헤겔이 말했던 것처럼 자유와 지배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국가에 우리가 복종해야지만 국가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이 시스템에 우리가 복속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과정들 자체가 모순적이진 않죠.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가 자유를 원한다면서 너는 왜 민족주의잖아, 뭐 이런 것들, 그죠? 중국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너희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미국을 대체하는 문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 미국과 똑같이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왜 그렇게 할까? 사실은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일상에 가지고 있는 양가성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뭐냐, 슈퍼 인텔리전스처럼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챗GPT는 뭘 하느냐.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제 AI가 최근에 발전한 이 AI 메타버스도 저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냥 지금은 챗GPT 챗봇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기술적 발전을 순식간에 해서 시장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냈죠. 이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왜 그럴까라는 것은 좀 이제 다른 문제고. 그래서 지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기계에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자동 기계 장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우리가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죠. 우리 모친은 한 20년 전에 전화번호 한 100개 정도 기억하셨어요. 맨날 자랑이었어요, 다니면서. 제가 본인이 이제 전화번호 한 100개 기억한다는 게 우리 모친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우리 모친 하나도 심지어 제 전화번호 기억 못해요. 휴대폰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도 못 겁니다.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가소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20%를, 90%, 20%의 에너지를 이 뇌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죽어요. 이게 인간이 이제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가장 너무나 뛰어난 능력인데, 이 능력이 뭐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마치 핵무기와 비슷한데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또 인간을 죽이는, 그죠?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바로 그런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가소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AI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다 이제 뭐 김재현 선생님이나 이경재 선생님 다 이제 동의를 하지만, 이게 이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당위적인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할 가능성이.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사람들 하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제 또 전문 분야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했던 분야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걸 하게 될까? 그러니까 참스키가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저는 참스키가 어쨌든 이 챗봇과 관련돼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발전 때부터 참여했던 분이고,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MIT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가 있어요.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이 인공지능 연구로 지금은 탑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MIT에 있다 스카우트에 갔습니다. 그 나이 90살에. 좀 있으면 100살입니다. 이걸 왜 데려갔을까?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그죠? 그냥 뭐 우리처럼 예우 차원에서 아닙니다. 그럼 미국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예우 차원 데려간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분도 생각이 갔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 개발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스키 같은 분이 이제 그쪽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중에 한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이거 이 챗봇이라는 것은 랭귀지 모델이다 그냥 그죠? 그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토이라고 했죠, 그죠? 토이 장난감이다 그랬어요. 자, 또 뭐 이제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 앵무새라 그랬죠, 그죠? 그 통계 앵무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굽니까? 그 테드 창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의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다 인공지능을 부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이제 인간을 인공지능을 했기 때문에 원래 철학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리던던트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철학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올해 안 돼서 얼마 안 돼. 한 10몇 년 전에 비즈니스 용어로 인공지능을 말 썼더라고요. 처음으로 비즈니스 용어로 인공지능을 말 쓰게 되고, 다시 말해 마케팅 용어로 이걸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양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이 나와서 벤처기업 하면서 인공지능에 말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이게 엄밀하게 증명된 용어는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기계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테드 창도 사실은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또 전문가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그러잖아요. 이건 통계라고 해야 되지 인공지능에 붙이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그런 말들 다 맞는 말인데 당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기 빌 게이츠가 이거를 윈도우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운영 체제를 윈도우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윈도우입니까? 이게? 윈도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판인데. 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걸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첨스키나 테드 창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통계지 말이야. 이거는 기계지 말이야. 이거는 그냥 말놀이 하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이게 지금과 같은 기술적 발전을 했을까라는 게 제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첨스키는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첨스키의 한계인 것 같은데 저는 첨스키가 틀렸다 이런 것은 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첨스키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원칙, 자신의 이론에 맞춰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그게 바로 첨스키 항상 포지션입니다. 항상 과학적 관점에서 이 많은 대중들의 이러한 뭐 나쁜 말로 하면 광기고요. 뭐 이렇게 이런 흥분 상태를 항상 첨스키는 경고하죠. 트럼프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우리처럼 약간 진중권 선생 같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항상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마음 이런 걸 강조하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게 포인트예요. 토이니까 챗GPT가 발전했다. 왜 이전에 있던 인공지능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종류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기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유독 챗GPT가 갑자기 뜨게 됐느냐? 올해. 이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원인을 분석한 그 논문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여기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마케팅이다 뭐 간단한 이야기죠. 근데 마케팅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챗GPT가 뭐였냐? 이루다는 이제 실패했지만 이 챗GPT가 이 생성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챗GPT가 굉장히 자동 판단으로 우리들에게 뭔가의 정보를 준 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여기에 크게 작동한 게 뭐였죠? 이것도 앞선 이제 강의에서 이경진 교수님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이파이 같은 상상력도 우리 갖고 있잖아요. 수많은 영화들이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뭐 2001년 우주 오디세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기술 발전,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을 해칠 것이다라는 스토리는 이미 옛날부터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이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이미 아시모프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뭐 스탄슬로 램이나 1920년대 뭐 1910년대 이미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버네틱이라는 말 또는 뭐 이 챗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인간은 큰 배를 만들어서 인류가 가다가 빙산에 침몰해서 바다 밑으로 깔아앉는다라는 그 스토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지적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미 스토리가 18세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타닉을 만들게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실제 응답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모든 스토리를 이미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해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가져와서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에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각오를 합니다. 이걸 이제 철학자들이 계속 경고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현상이 의인화예요. 의인화. 아니 그냥 과학자들이나 이렇게 이경준 교수님이 아무리 경고하면 뭐 하겠어요. 계속 의인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 나오면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팔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시리니 뭐니 나와가지고 시리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게 나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칠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인풋을 얼마나 시키느냐가 또 있고, 저는 그게 이제 법적 규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어떤 관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생각들 자체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와서 챗봇과 관련돼서 뭔가의 도약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 저는 이게 바로 첨스키가 지적했던 그 토이였다는 거예요. 그 앵무새도 뭐 약간 토이, 그죠? 앵무새도 우리 재밌잖아요. 앵무새하고 이야기하면. 앵무새가 우리는 지능을 갖고 있다? 앵무새가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앵무새하고 이야기하면 재밌어합니다. 신기해하고, 그죠? TV 동물농장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들이 인간을 따라하면 이제 그런 것도 의인화죠. 의인화 효과인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앵무새가 사람과 똑같이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앵무새가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에 기대하는 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했던 치보다 이 기계가 더 잘 반응하면 우리가 혹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토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토이를 보고 야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뭐 마음이 아프신 분이 아니고는 토이를 보면 토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버즈 라이티어는 토이인 줄 모르는 토이고, 우디는 토이인 줄 아는 토이예요. 쉽게 말해 실존적 토이죠. 실존을 깨달은,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 토이가 바로 우디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른바 많이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것을 의인화해가지고 믿을 수 있겠죠. 오히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더 안 믿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챗GPT에 빠져서 자기 이름 쳐보고, 그죠?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안 나오면 섭섭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뭐 우리 모친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어요. 챗GPT에 뭘 쓰는 거 관심 없습니다. 좀 배웠다는 분들이 관심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식, 그러니까 알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라는 토이는. 이걸 첨스키 선생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첨스키 선생님. 이제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이다. 근데 그게 첨스키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첨스키 그런 면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토이라는 지적, 그건 첨스키는 나쁜 뜻으로 했지만 역설적으로 저는 그건 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여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이 챗GPT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그래요. 메타버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만들어서 메타버스도 약간 참여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걸 빨리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바타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만들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 이미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프로그래밍된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인터랙션, 마치 스타크래프트를 한다든가 뭐 기존에는 뭐 리니지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디아블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간들끼리 교류를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챗GPT나 챗봇처럼 인간들 자체가 생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죠. 상당히 다른 노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챗봇이랑 특히 이제 챗GPT의 이런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러면 약간 지금부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해가 아니에요. 올해네요. 1월, 6월이니까 1월에 제가 이제 파리에 낭테르 대학에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제가 한 달 정도 있게 되었는데 파리에 가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본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걸 봤어요. 뭘 봤냐 그러면 제가 잘 가는 이제 그 서점이 있죠. 대형 서점이 그 솔본 앞에 가면 있는 근데 거기를 갔는데 은행도 있고 이제 여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조셉이라는 무슨 우리나라처럼 교보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캐시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그러면 자동 우리로 치면은 이 페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화된 그 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그냥 기계에다가 이렇게 되면 그냥 무인 이제 계산대죠. 무인 계산대가 이제 쫙 이렇게 있고 이미 캐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인 계산대 앞에 가니까 가드가 이렇게 저에게 안내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시큐리티 가드가 있는 거죠. 시큐리티 가드가 안내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캐시어를 해임하고 캐시어를 잘라버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해서 무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프랑스에서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의 어떤 본질 같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무인 계산대가 있지만 캐시어와 함께 운영하잖아요. 가보시면 자동화만 딱 이 무인 계산대만 딱 있진 않아요. 대부분 영국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어쨌든 캐시어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프랑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저항감이 강하고 더 이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딜 것 같은 나라인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심지어 서점에 그것도 그 자동화 기기가 설치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제가 볼 때는 국가가 변화해가는 어떤 그런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라는 것이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것처럼 artificial man, 인공적 인간, 정하면 인조인간이죠. 우리에게 편한 그런 번역을 하면 인조인간인데 이 인조인간으로서의 국가가 어떻게 보면 실현된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기술을 국가장치 하나로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김경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걸러질 수 있는데 이게 만약 국가 시스템에 이제 하나로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민해 봐야 될까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국가를 하나의 자동장치로 보고, 또는 인공지능으로 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 상상력은 이미 고대 때부터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론으로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자유주의라 부르는 예전에는 이제 공리주의라 불렀죠, 그죠?
홉스를 토대로 해서 사회계약론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홉스가 말했던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정치라는 것, 이전에 했던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주의 어떤 그런 그 성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이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성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런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치를, 제가 볼 땐 정치는 비합리적이지만 어쨌든 그 비합리적인 정치를 어쨌든 홉스는 과학이라는 토대 위에 올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홉스가 생각했던 과학은 바로 물리학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학이죠. 그 수학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목적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 수학 위에 올려져 있던 그러한 자유주의, 이른바 공리주의의 원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이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이라는 그 세미나에서 했던 이야기죠. 자유주의가 그런 수학적인 그런 정합성에서 움직이는 정치를 구상했었는데, 그 이제 자유주의가 구상했던 그 수학적 정합성에서 움직이는 정치라는 것은 사실 통치성을 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 국가가 이러한 특히 이제 그 컵스가 생각했던 국가라는 것은 이제 그런 참주가 다스리는 그죠? 하나의 어, 인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그런 인민들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생각해 보시면 그냥 국가 정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국가를 생각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18세기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미셸 푸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생명관리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관리 정치는 뭐와 함께 오느냐? 바로 멜서스의 인구론과 같은 것과 함께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이제 패러다임의 중심이 놓이느냐? 바로 바이올로지죠. 생물학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양에 와서 우승열패 사상과 사회진화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죠. 백인 우율주의라든가 레이시즘이 이제 인종주의가 이걸로부터 등장하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를 토대로 해서 위계적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능력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질서를 잡는 그런 통치 논리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이제 20세기까지 굉장히 중심적인 그러한 패러다임이 됩니다. 그게 바로 바이올로지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극대화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정확하면 정보 패러다임이죠. 정보기술 패러다임.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연하게 그냥 문학적 상상력 또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그런 막연한 담론을 수학적인 어떤 그런 정식으로 증명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이버네틱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네틱스가 뭐였냐? 바로 그 당시 미국이 냉전 시대에 전후 체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원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거기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재단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죠. 록펠러 재단이었고 이건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재단의 돈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 CIA가 여러 이제 학술적인 그런 지원들을 하게 되고요. 그게 당연히 이제 사이버네틱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사이버네틱스를 정취했던 사람이 누구냐? 로베르트 위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로베르트 위너는 원래 벨기에 사람이고 이게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이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어를 되게 잘합니다. 불어와 독일어를 거의 네이티브처럼 구사하는 훌륭한 사람이 아주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파리로 가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파리로 갑니다. 당연히 이제 전후 복구의 어떤 그런 중심적인 그 지원 국가가 바로 미국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중심적으로 지원했던 국가가 바로 이제 파리였는데 프랑스였는데 거기에 가서 위너가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이 사이버네틱스 강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위너가 누구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문학적인 상상력, 사이파이 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문학적 상상력과 철학적 이론을 수학적 공식으로 증명한 사람. 이거를 이제 유커이 같은 허욱이죠. 우리나라 발음으로 한다면 홍콩에 있는 지금 철학자 사이버 그 코스모 테크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그
이 diversity, 그러니까 technological diversity죠. 이 기술적 다양성에 대해 주장하는 그런 그 철학자가 역시 지적하듯이 그러한 이 사이버네틱스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윈어에 의해서 이렇게 정초되고 이러한 그 사이버네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어떤 정식들이 윈어에 의해서 이렇게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윈어가 가서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런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의 가장 핵심적인 테마가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제 사이버네틱을 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역시 이제 허욱이 책도 썼는데요. 그게 바로 리커시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번역한다면은 반복성인데 반복 교정. 이 개념은 이제 허욱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러면 웬디 존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 교수가 있어요. 이 디지털 정보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웬디 존이라는 이름은 전희경입니다. 희경이고 지금 아마 캐나다 어디 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브라운 대학에 있었죠. 근데 거기도 역시 이제 그런 캐나다의 국가적인 어떤 이 디지털과 관련된 국가적인 어떤 전략 연구를 위해서 스카웃돼서 가신 분이에요, 캐나다로. 근데 어쨌든 이 웬디 존 교수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리커시비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헤겔과 칸트가 이야기하는 리플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이라고 알고 있는, 성찰이라고 알고 있는 이 반성이죠. 이 반성을 위너는 뭘로 보느냐? 우리는 이제 사유 체계라고 보는데 위너는 뭘로 보느냐? 바로 그것을 피드백이라는 말로 설명하죠. 피드백. 그래서 이게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 독일 관념론이 말하는 성찰을 수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수학적 모델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쉽게 말하면 0과 1이라는 이 닫힌 회로, 폐쇄회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폐쇄회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 폐쇄회로에 의해서 재복구되지 않는, 리컬시브 되지 않는, 회귀되지 않는, 리컬시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귀성인데, 회귀되지 않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지금 자동차 몰고 심지어 테슬라든 뭐든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이 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디지털, 이 위너가 정식화한 그 포뮬레이션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 이걸 비판하면서 하이데거는 이제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이 디지털이 잘못됐고 이렇게 디지털을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만 또는 시로 가야 된다. 대연되지 않는 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가 자연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은 해야 돼요. 가셔가지고 김치는 드셔야 되잖아. 누군가 김치는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가서 돼지고기도 사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명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가 없는 한 어쨌든 이 디지털로부터 우리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갖고 있던 문제점인데 어쨌든 하이데거가 정확하게 기술 문제점을 보기는 봤죠. 하지만 해결책은 이제 저번에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네틱이고 이 사이버네틱에서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세계의 원리, 핵심에 사이버네틱이 놓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철학이 아니죠. 철학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60년대 프랑스 철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또는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상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이버네틱과의 이런 그 대화를 통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정확한 비판이죠. 사이버네틱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고 그래서 초창기는 하이데거에 상당히 많은 또는 후설에 상당히 많은 그런 현상학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의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이 오면은 이제 이 현상으로부터 이탈해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발점이 누구냐 뭐 여러 이제 심홍동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발점을 제가 볼 땐 락강으로 저는 봅니다.
이건 뭐 제가 이걸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실질적으로 세미나를 해요. 정신분석과 사이버네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1955년에 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이버네틱에 접근을 하죠. 하이데거는 이제 사이버네틱스가 앞에서 이경영 교수님 말씀하신 건데 인간을 이제 망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이제 기계에 복속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도구적 이성, 궁극적으로는 서구 문명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본인들 스스로를 이제 유럽과 다른 오리엔트라고 생각했어요. 오리엔트. 그래서 아리아족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자기들이 오리엔트라고 봅니다. 이제 폴란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폴란드도 자기들 오리엔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리엔트가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데거는 독일의 뿌리가 어디냐 오리엔트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오리엔트 그래서 이제 뭐 하이데거가 뭐 일본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리엔트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서구의 문명 정확하게 말하면 프랑스와 영국 문명이죠. 이 문명을 기술 문명으로 규정하면서 이 기술 문명으로부터 독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히틀러를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크게 바뀌진 않죠 나중에 히틀러가 패망한 뒤에도 물론 히틀러가 그러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사상을 이제 버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술 문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도구적 문명이고 이것이 뭐 인간성을 파괴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락강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락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950년 강연에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은 에클이라는 그 락강이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게 이제 출간했던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도둑맞은 편지라는 앨런 포의 그 작품을 단편 소설이죠. 그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 에크리에. 이제 우리가 제가 학부 때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죠. 문과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걸로 배운 게 아니라 뭐 텍스트가 또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 논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사이버네틱에 대한 심지어 뒤에 사이버네틱 공식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게임 이론을 설명하죠.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수건 돌리기 게임. 수건 돌리기 게임 이야기. 근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는 수건 돌리기 게임이 아니라 제도 프레시죠. 그러니까 슬리퍼 감추기 게임이라고. 슬리퍼를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이버네틱을 이 슬리퍼 게임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써놓은 그 텍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55년 강연에서 게이밍을 통해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합리성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다고 이야기해요. 사이버네틱이. 그러면서 의사소통 이론과 정보 이론이 사이버네틱에 관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챗GPT도 이게 크게 안 벗어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판단하고 또 세계를 판단하는 기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는 거예요. 바이올로지에서 뭘로 바뀌었냐? 데이터로 바뀝니다. 바이올로지 데이터로 바뀌고 또 정치경제학에서도 바뀌죠. 이게. 정치경제학에서도 당연히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앞에 인구론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다 해서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의 행동이 일어나는가. 바뀌어요, 경제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 그래서 그것도 바뀌잖아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많이 파는 것. 그죠? 그것이 과거 방식의 포디즘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데이터 패러다임을 바뀌게 되면 정보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디자인을 많이 바꿔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같은 물건을 사게 하느냐. 그걸로 바뀌는 거죠. 품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것을 사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행동을 하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제스 같은 사람이 말했던 행동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모든 실질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기업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한 책이 바로 감시자본주의라는 주버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시자본주의가 바로 여기에. 근데 이제 주버프의 문제점은 주버프가 이해하는 그 감시자본주의 상당히 하이데거적이에요. 빅테크를 막 거대 악이라고 막 설명하고 빅아드라고 막 설명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게 크게 동의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이데거적이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주버프 같은 분이 쓴 그 책들이 지목하는 것도 실제로 이겁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에게도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행동 유도성이라는 게 하이데거가 지적하는데요. 그게 바로 도구성이라는 겁니다. 도구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그 도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우리가 그 도구에 복속되고 우리가 그 도구의 목적에 우리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가 지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버프의 그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시의 이유를 바로 그렇게 예를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의 공모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걸 원한다는 거야. 우리가 감시당하고 우리가 지배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맞잖아요. 하셔가지고 사람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직원은 10명이에요. 부장님이 데려갔습니다. 식당에. 중국집에 갔어요. 누구는 말입니다. 누구는 뭐 짜장면을 먹겠다니 짬짜면을 먹겠다니 짬뽕을 먹겠다니 시간이 주문하는데 30분이 걸려. 그럼 30분 동안 식사를 하고 돌아가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한 명이 독재자로 나와가지고 자 웃자 둘 중에 하나 선택 이렇게 하면 5초 만에 끝나죠. 자 이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더 선택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하고자 한다면 하이데거처럼 비판해가지고 교정이 안 된다. 하이데거처럼 자 그런 것들은 너희를 도구화하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라고 백날 말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20대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듣습니다.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왜 안 할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낙강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사이버네틱을 뭐라고 규정을 해버리냐면 추측과학이라고 합니다. 추측과학의 합리적 형식화. conjectural sciences라고 하는데 이 conjectural science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이언스라는 것이 사실 추측과 관련된 건데 예측을 합리화하는 거라. 추측을 합리화한다. 이 주버프도 역시 그 감시자본주의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뭘 하는 회사냐? 구글은 뭘 하는 회사냐?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한다든가, 하이데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한다든가, 우리의 뭐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막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글은 뭘 파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한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주어포의 비판은 이건데 역시 이제 저도 이제 주어포와 같은 생각인데 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이게 주어포가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데이터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판다고 하는데 주어포의 비판은 그러한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체로 우리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 그걸 비판하는. 그래서 우리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게 주어포의 비판의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그게 행동을 구글이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 구글을 이용하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유도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락강이 하고 있는 말과 되게 유사한데요. 그래서 추측과학의 합리적 형식화라는 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이고 이게 뭐냐면 수학 모델인데 이 수학 모델이 우연성 자체를 추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연성을. 근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분 절대 우연성이 맞아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예측 같은 게 틀리잖아요. 우린 틀린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경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뭐 이 챗GPT 해보면 틀리면 틀리니까 바보구나.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챗GPT가 틀렸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초등학생이 만약 챗GPT 뭘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과연 그 초등학생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 점을 보러 가셨다 이거예요. 10분에 10만원씩 내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틀린 점괘를 받아오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틀린 전교회를 받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기대하는 전교회를 받고 싶어요. 그죠? 뭔가 내가 기대하는 전교회를 받고 싶어요. 이게 이제 행동 유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버퍼처럼 비판하는 것은 문제는 정확하게 짚었지만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얘기를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따르고 싶다는 거죠. 얘가 더 완벽해져가지고. 더 완벽해지기를 원한다. 챗GPT가 더 완벽해지기를 원한다. 심지어 나를 갈아 넣어서까지 마치 그 체스 기계가 가짜인 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열광했던 것처럼 이것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더 뭡니까? 빠져들어서 얘가 더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런 그 이론적 근거가 그 55년 했던 락강의 그 세미나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락강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챗GPT 지금 뭐 챗GPT는 그때 나오지 않았지만 사이버네틱스 챗GPT 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이버네틱스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챗GPT라는 것은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징계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한유죠. 이제 이 락강은 이제 언어랑 이건 락강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언어학들이 밝혀낸 법칙이 뭐냐 그러면 그런 어떤 환유적 사슬을 의미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챗GPT가 지금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그죠? 언어 모델의 원리죠. 뭐냐면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정확한 그런 의미 전달, 정확한 단어를 통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런 연상의 어떤 그런 환유의 사슬을 통해 구성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캠브리지 같은데 이제 그런 그 코퍼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험을 하죠, 그죠?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냥 글자를 거꾸로 적어 놓는다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이 문장이 틀린 거를 막 문장의 순서가 뒤바뀐 거를 막 집어넣어도 우리가 읽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죠. 이게 이제 챗GPT 원리거든요. 근데 이 언어 모델을 이미 이제 19세기 뭐 이럴 때 이미 다 이제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낙강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이 사이버네틱스의 원리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징계 연상작용을 통해서 사이버네틱스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습니까? 바로 낙강이 볼 때 무의식의 영역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 무슨 말이냐면 언어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또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그 무엇 이제 뭐 주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그 무엇을 언어라는 것이 지칭하는 것을 이 사이버네틱은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라는 말이 하나 있으면 나무라는 말은 상징계에 있는 거죠. 그죠? 나무라는 말. 아니면 뭐 사과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잘 예를 드는 건데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라는 것은 상징계입니다. 사과하면 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과가 하나의 사과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과죠. 그 수많은 사과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 그건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사과라 그러면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의 모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사과를 먹었을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사과를 먹었을 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수많은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라는 상징계가 지칭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무엇이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충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과수원길을 걷다가 따먹은 그 사과 말이야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은 그래서 끊임없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상징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징계 내에서 끊임없이 말을 보충해내야 돼요. 이게 사실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이 별게 아니라 이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천대받고 있지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주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주체라는 것이 그렇게 상징계로 완벽하게 재현되지 않나 이런 말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죠. 난 참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보여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들 속에. 자,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이죠. 그걸 이제 사이버네틱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챗GPT가
재현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55년도에 이미 이제 박강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 철학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뭐냐, 아까 이제 맥클루한도 이제 예를 드셨지만 이경희 교수님이 재밌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장 보드리아르예요.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장 보드리아르. 장 보드리아르를 보시면 그때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이제 역시 장 보드리아르 학부 때 제가 이제 소비사회하고 시뮬라시즘을 배웠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읽었을 때. 근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장 보드리아르의 책들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되고 아마 절판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특히 시뮬라시즘을 읽어보시면 충격적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챗GPT를 둘러싸고 우리 이야기를 거기 하고 있죠. 재밌게도.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인공위성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인류가 달에 갔을 때 메타피직은 동원을 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가 달에 가는 순간 이 지구는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상, 메타피직의 그 기반이 되었던 것이 이 지구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라는 공간이 뭐가 됩니까? 그냥 새틀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 우주에 있는 한 인간이 갈 수 있는 공간적 가능성의 하나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알머의 그런 기준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70년대, 뭐 60년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면은, 물론 이제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뭐 옛날 이야기에 그냥 반복이고,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챗GPT가 유독 오래, 그죠? 이렇게 큰 인기를 구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이게 오픈 소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생성. 지금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놀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뭐였기 때문에? 토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이 탐스키 쌤이 말한 것과 반대, 탐스키 쌤이 생각했던 것과 반대, 또는 테드 창이 말하는 것 좀 맞는 말이죠. 테드 창처럼. 이걸 통계라 부르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이게 인공지능이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이고 싶은 거죠. 자, 요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느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데, 저는 이제 챗GPT 열풍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예측이 틀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 그러면 제가 대중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거든요. 대중이 지금 아마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우주선으로 지금 생겨 있습니다. 오만 챗GPT가 다 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주님의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오만 AI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 카피라이트를 건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사실 지금 논의가 미국에 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뭐 윤리적 문제가 아니고요. 인지자본주의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보 패러다임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1990년대 미국이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예전에 없던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지적재산보호법입니다. 지적재산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챗봇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미중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이 카피라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미중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스가 말했던 아주 고전적인 정식이에요. 생산력의 발전이 생산관계와 충돌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만약 이걸 방치했다가는, 특히 챗 GPT 같은 경우는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인지자본주의 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구글이 이걸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구글은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하거든요.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구글이 바드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바드는요, 밑에다가 출처를 보여줘요. 구글은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안 보여주거든요. 어디서 가져오는지 없이 오픈 AI는 심지어 해킹도 해요. 들어가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4분석까지 해킹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바드는 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바드는 약간 좀 딜질하거든요. 이게 오픈 AI에 비한다면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글이 자기들이 확보한 오픈 소스에서만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추측인데, 그래서 약간 바드가 약간 멍청해요. 오픈 AI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면 챗GPT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는 AI를 만들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글은 이 법을 피해 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바인데, 제가 이제 좀 기사도 많이 검색해보고 그러는데, 지금 벌써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카피라이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리포트도 지금 채택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아마 미국 내에서 올해나 내년쯤 되면은 이 챗GPT와 관련된, 챗봇과 관련된 규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나오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선까지 이제 이게 규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규제가 된다면은, 챗봇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식으로는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 현상이라는 거, 챗봇 현상, 최근 현재 우리가 경험한 생성 AI 문제는 이미 40년대부터 이름이 내재되어 있던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기술적 발전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환경 또는 이제 이런 그 오픈 AI가 만드는 기술적 혁신 여러 가지 이런 계기에서 많은 대중들이 이 GPT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어떤 시장의 반응이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기술이라는 것이 마구마구 지금 이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미국 내에 규제를 받게 됐을 때 조정 기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챗GPT 현상 역시 중요한 거는 뭐냐. 대중의 참여라는 정치적 영역이에요. 정치 영역이 이 기술의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고 만약 이게 인지자본주의를 바꾼다 그러면 그거 진짜 혁명이죠. 근데 기술이 과연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회의적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라는 것이 이걸 바꾸는 것이 기술이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법을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신드롬이라는 것도 사실 좀 조만간 다른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챗GPT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해서 정치적 영역을 자꾸 축소시키고 프랑스의 예처럼 국가를 자동화의 길로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반동적 경향이 아닐까. 우리 민주주의에 반하면서 이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인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